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요. 자, 195페이지의 후속 지출. 자, 우리는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기죠. 자, 추가 지출이 생기면 요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자, 크게 자,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자본적 지출은 자, 취득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거고, 취득원가에다가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 지출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요것만 판단하는데 판단 기준. 자, 어떨 때가 취득원가에 플러스 하느냐. 자, 추가적인 지출을 해서 내용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되거나 자, 용도 변경이나 개량. 자, 그 다음에 능률이 향상이 됐다. 능률 향상. 자, 이런 경우라면 자, 이때는 자, 취득원가에 그 추가 지출 비용을 취득원가에 더해라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비용이나 그 다음에 능률의 유지 비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 소리죠. 자, 이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자, 수선비 이래 버리면 되고요. 다만 자동차와 관련이 돼 있다. 이때는 차량 유지비. 자, 이렇게 두 개로만 플러스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겠습니다. 195.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 여러 가지 형태의 지출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지출은 크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고, 자본적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제공 기간에 비용화를 하기 위하여 지출 연도에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이며, 수익적 지출은 지출한 연도의 수익 획득에 공헌했으므로 지출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 기준에 충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산에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충족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냥 단기에 비용으로 떨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196페이지에 밑줄 긋습니다. 자, 일상적인 수선이나 유지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원가. 그럼 뭐 말 그대로 일상적인 수선과 유지에 관련하여 발생했다 그랬으니까 그냥 수선비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요 부품이나 구성 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자, 읽어봅니다. 자, 밑줄 그세요.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에 주요 부품이나 구성 요소의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용광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내화 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고,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이나 취사실 등 내부 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수도 있다. 자,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자,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 이런 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밑에 나와 있는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느냐. 지출을 한 그 결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더 연장되거나 유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됐다. 그러면 취득원가에 더해라 이 소리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상회복이다, 능률 유지다, 그러면은 그냥 단기 비용으로 떨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더 쉬워요.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면 취득원가에 더하시고, 자, 자산의 인식 기준에 미달한다. 그러면은 당기 비용으로 떨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유형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자, 장부가액에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자, 이때는 당기 비용으로 떨어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유형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면, 자, 자산의 취득 원가에 플러스하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당기 비용으로 떨어라. 자, 기출문제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 시설의 수선 유지 교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 원가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 일상적인 수선 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 원가. 그럼 딱 제목에서 이거는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얼른 드시죠? 자, 2번.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하여 관리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대네. 그러면은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해라. 자,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세 번째.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 원가는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대요. 충족했으면 자산으로 가야지. 충족했는데 왜 비용으로 가? 그래서 바로 3번이 아웃이죠. 4번. 일상적인 수선 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 유지 인원의 노무비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자,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대요. 그러면 자산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에 더해 주시고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걔는 당기 비용으로 떨어라.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 이후 지출 분류에 오류가 미치는 영향. 이 얘기죠. 자, 자본적 지출로 할 거를 수익적 지출로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자산으로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했대요. 비용으로 했대요. 그러면 자산은 적어졌고 비용은 커졌죠? 그럼 우리 맨날 배웠어요.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고 자산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덩달아 기억할 거 부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자, 수익적 지출로 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은 비용으로 할 것을 자산으로 했으니까 비용은 적어져 있고 자산은 커져 있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 자산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와 같다. 자, 부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비밀적립금이다, 혼수자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요거는 이익이 적어져 있어요. 그냥 원래 이익인데 더 죽어져 있죠. 죽어져 있으면 요럴 때 이제 비밀적립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자본이 커져 있잖아요. 자본이 커져 있으니까 혼수자본, 물탄자본이 생겼다. 혼수자본이 생긴다. 이렇게 두 가지만 덩달아서 기억해 두시면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감가상각. 뭐 감가상각은 뭐 그냥 매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감가상각의 그냥 큰 덩어리만 뭐 기본서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의 방법. 자, 먼저 정해법이 있었죠. 자, 정해법은 내용연수분의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그 다음에 정률법. 자, 정률법은 자, 미삼각의 곱하기 정해진 비율.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해요? 자, 취득원가에서 자, 잔존가액을 뺀 금액. 자, 요거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자, 거꾸로 연수.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중체감법. 자, 이중체감법은 미삼각의 곱하기 자, 정해진 비율. 근데 여기 보시면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의 공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린 겁니까? 여기 있는 정률, 요게 틀린 거죠. 여기에 정률. 자, 정률법의 정률은 자, 1 마이너스 자,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 취득가액분의 잔존가액. 자, 요거를 풀어서 정해진 비율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률은 자, 요거는 정해법의 배법이 되는 거죠. 정해법의 배법. 자,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래요. 그러면 정해법이면 자, 내용연수가 5년이면은 20%가 되죠. n분의 1이에요. 정해법. 자, 그럼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분의 1, 20%인데 요거의 2배니까 40%가 정률이 되는 거죠. 자, 요걸 해주는 거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률법은 요거를 푸는 건데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출제자가 정률을 준다라는 거죠. 그거 보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다시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가속상각이라고 하죠. 자, 가속상각이라는 것은 정해법의 경우에는 자, 내용연수 그 다음에 금액이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해법이죠. 직선법. 그리고 이제 가속상각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가면서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4차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같죠. 같은데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방법이 요게 가속상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감가상각비의 크기죠. 자, 감가상각비의 크기 그러면 자, 무조건 정년율 2 이렇게 해서 자, 초기의 감가상각은 이중체감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가 정률법이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고 그 다음에 정해법의 순서. 요게 감가상각비의 크기다. 정년율 2 요것만 이론적으로 나올 때 외워두시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뭐 우리 기초 기본서에서 다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자, 요거는 그대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패스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하나 해보죠. 202페이지. 자, X1년 7월 초 주식회사 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에 취득. 자,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만 원이고 자, 건물의 공정가치는 72만 원이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대요. 자,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어찌 되느냐. 자, 우선 이제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자, 자산의 배분. 자, 지금 일괄 취득한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을 얼마에 샀냐? 240에. 그러면 이거를 쪼개야 되죠. 토지하고 건물로 쪼개야 되는데, 자,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72만 원. 그러면 요거를, 자, 240을 요 비율로 나눠야 되니까, 자,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냐? 자, 나간 돈은 240이 나갔으니까, 자, 요걸 계산하면, 자, 240 곱하기, 자, 216 플러스 72분의, 자, 72만 원. 그러면은 요게 건물의 취득가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 더하면은 288이네요. 그러면 240만 원. 자, 곱하기 72 나누기 288. 그러면은 건물은 60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180이 되겠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자,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 언제 취득을 했어요? X1년 7월에 취득했고, 자, 그러면 이제 12월 말일 날은, 자,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데 연수합계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잔존가액을 먼저 봐줘야죠. 자, 잔존가치는 60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원가는, 자, 얼마예요? 자, 취득원가는, 잔존가치가 6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60만 원 마이너스 6만 원. 자, 곱하기, 자, 내용연수가 5년. 그러면 이제 내용연수의 합계는 요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자, 내용연수의 합계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자, 30년을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5년이 되고, 자, 1차 연도니까 5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1년분이 나오고, 여기서는 6개월만 사용했으니까 다시, 자, 12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얘가 54만 원이고, 54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자, 그 다음에 12분의 6 그러면은, 자, 1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9만 원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건물에 대한 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번 9만 원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법은 생산량 비례법, 뭐 기계시간 비례법, 여러 가지 비례 방법이 있죠. 자, 사용한 만큼에 따르는 비례해서 감가상각하는 별도의 방법이 존재한다. 자,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204. 자,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지, 그 별표.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상각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언제부터 한다고요? 자산을 사용할 때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감가상각 시작. 자, 감가상각은 언제 중지하느냐? 자, 유형자산이 매각 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날, 팔아버린 날이죠. 그중 빠른 날, 유형자산을 제거한다. 자, 다시 감가상각은 언제까지 한다요? 사용하는 동안은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이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유형 자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그럼 그때는 중지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중지 여부. 유형 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효 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감가상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유형 자산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자,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걸로 한다면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잔존가액보다 더 만약에 더 비싸게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감가상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유형 자산의 잔존가치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 이상 그러면 더 이상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0이다. 자,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자, 감가상각의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다. 틀렸죠. 우리 옛날에 회계 변경에서 기억나시죠? 자, 무슨 법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책의 변경. 자, 그런데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거, 그것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좀 다시 재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 틀렸죠? 자, 4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사용할 수 있고, 자, 잔존가치나 내용연수의 변경, 얘는 추정의 변경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5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안 했던 내용이니까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재평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용하던 유형자산은 자, 원가 모형과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 중 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얘를 체크하든지 얘를 체크하든지 그러면은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원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의 차이가 자, X1년에 제일 쉬운 게 토지예요. 왜?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자, 토지를 얼마에 샀느냐? 1억이 취득했어요. 그랬는데 자, X1년 12월 말일 날 이 토지 가격이 1억 2천이 됐대네. 그러면 원가 모형은 내가 산 게 1억에 샀으니까 1억 2천이 되든 8천만 원이 되든 모른 척 하는 게 나 몰라. 그냥 난 1억에 샀으니까 그냥 1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원가 모형이에요. 대신에 재평가 모형은 자, 1억에 샀는데 얘가 1억 2천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 재평가한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수정하는 게 요게 재평가 모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가 모형이라면 자, 12월 31일 날 여기는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평가 모형이라면 자, 1억에 샀는데 1억 2천이 됐으니까 2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차변에 토지 2천 그리고 여기다가 재평가 이익이 2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재평가 모형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8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대변에 토지가 2천이 죽었네요.
자, 토지가 2천이 줄면서 자,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재평가하여 손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재평가 손실 2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재평가 이익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재평가 손실로. 되게 쉽네요. 그런데 자, 좀 틀려요. 가격이 올라가면 재평가 이익인데 이때는 얘는 어디로 가느냐? 손익계산서에 가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IS에다가 손익계산서에 그냥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내가 1억에 샀는데 토지가 1억 2천이 됐다 하여 잔치 벌리지 말아라 이거죠. 그거는 왜 토지 가격이 올라갔지만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파티하면 안 되죠. 우리 아파트를 1억에 샀는데 연말에 1억 2천이 됐다. 2천만 원 벌었네 해가지고 1,000만 원어치 소주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지금은 2천만 원 올랐는데 내년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1,000만 원 잔치한 다음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토지 가격은 2천이 올랐지만 그거를 이익으로 보지 말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자본의 플러스로 봐라 이거예요. 다만 떨어졌을 때 그때는 단기 비용으로 떨어라 이거죠. 참말 뭐야 이거는 왜 이랬다 저랬다냐,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손실은 빨리 인식해서 비용 처리하시고 예상되는 이익은 그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이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중에서 토지, 이거는 감가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에 이런 재평가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감가상각하기 전에 이 감가상각 안 하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일단은 1억에 취득을 했는데, 자, X1년 말에 2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넘어갔죠. 근데 X2년도 12월 말일 날 얘가 이제 얼마가 됐느냐. 자, 여기서 취득을 언제 했어요? 1월 1일 날. 자, 차변에는 토지 1억. 자, 현금을 1억 주고 이렇게 샀는데 얘가 1억 2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X2년 12월 말일 날 얘가 9천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1,000만 원이 없어지면서, 자, 이때는 재평가 손실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작년에 이익이 아닌 게 지금 이익으로 잡혀 있으니까 얘를 먼저 죽여야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을 2천만 원,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자본의 플러스로 해놨던 거를 요거를 죽여버려야죠.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자, 얘를 마이너스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얼마야? 자, 잘못됐죠. 1,000만 원만 죽이면 되는데, 그죠? 지금 1억 2천이 얼마가 됐어요? 9천. 자, 9천이 됐다. 잘못 얘기했나요? 자, 3천이 줄었나? 다시. 만약에 1억 2천인데, 자, X1년 1월 1일 날 1억에 샀다가, 자, X1년 12월 31일 날 얘가 1억 2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X2년 12월 말일 날 얘가 이제 1억 1천이 됐다면, 자, 토지는 여기서 1,000만 원만 죽고, 자, 여기 있던 재평가 이익 중에서는 1,000만 원만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죽이는 거고, 만약에 얘가
X2년 12월 말일날 도로 1억이 됐어요. 자, 도로 1억이 됐다면, 자, 이때는 토지가 2천, 그리고 여기 있던 재평가 이익이 2천만 원,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은 얘는 여기 와서 없어지니까 결국은 1억 2천에 샀다가 2천만 원 죽으면 원래의 상태 1억으로 마찬가지가 돼 버리죠. 자, 근데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 얘가 얼마가 됐느냐? 9천만 원이 됐습니다. 9천. 자, 그러면 이때는 토지가 3천이 죽었네. 자, 3천이 죽으면서 여기 있는 재평가 이익 2천만 원은 여기로 빼버리게 돼요. 빼버리고 나머지가 뭐야? 재평가 손실이죠. 자, 재평가 손실이 1천만 원. 그래서 얘는 IS의 비용으로 떨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결론. 자, 이익이 나온 재평가 이익으로 했다가 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요거 없애버리고 자, 재평가 손실로 처리해 주면 된다 이 소리. 자, 이번엔 이제 반대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억에 샀는데 얘가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 대변의 토지가 1천만 원. 그러면서 얘는 재평가 손실이 1천만 원. 그래가지고 얘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떨었죠. 그랬다가 X2년 12월 말일날 얘가 1억 2천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가 얼마가 늘어났어요? 9천만 원이 1억 2천 되니까 토지는 3천만 원이 늘어났죠. 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재평가 이익으로 해서 기타 포괄로 간다며요. 그런데 여기처럼 작년에 비용으로 손실로 처리했을 때에는 작년에 비용으로 떨은 만큼 요거는 재평가 이익으로 하여 자, 1천만 원을 요거는 IS의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1천만 원은.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이 자, 다시 재평가 이익으로 2천.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기타 포괄로 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손해가 나와서 작년에 손해로 처리했다. 근데 금년에 이익이 될 때는 작년에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했으니까 그만큼은 수익으로 잡아라 이 소리죠. 그리고 나머지만 그냥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 2천만 원만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한 요런 거는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주의할 거는 자,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해요. 그러니까 토지는 원가 모형으로 가고 건물은 재평가 모형으로 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 모형을 적용하든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평가를 할 때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수행하면 되지 꼭 매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205페이지 중간에 자, 우선 재평가 모형에 의 자, 재평가 모형이란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 금액을 수정하는 모형을 재평가 모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거기다가 세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자,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자, 공정가치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서 빈번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매년 재평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자산은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한다. 거기다가 세모 표시를 한 거죠. 자, 재평가 모형의 적용. 자, 토지와 건물, 기기장치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회계 처리. 재평가 모형을 적용 시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와 이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자, 최초 평가 시 평가 증이 먼저 발생한 경우. 자, 우리 아까 증이 먼저 생긴 경우. 자, 보세요. 자, 최초로 평가 시 장부 금액보다 재평가 금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돈 금액은 재무상태표에다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대체가 된다. 자, 우선 아까 플러스가 됐어요. 그랬을 때 재평가 이익이었잖아요. 그거를 재평가 잉여금으로 보내라 이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최초 평가 시 평가 증 이후에 평가감이 발생한 경우 자,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재평가의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돈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재평가 잉여금을 초과하게 되면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재평가 손실로 처리한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보죠. 자, 처음에 1월 1일 날 토지. 자, 1억에 샀어요. 자, 현금 1억. 자, 그랬다가 X 1년 말에 얘가 1억 2천이 된 경우죠. 자, 그러면 토지가 2천만 원 늘어나면서 자, 얘를 재평가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낸다. 뭐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플러스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앞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익이 났을 때는 자, 얘는 기타 포괄 이익으로 가야 되니까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랬다가 자, X2년 12월 말일 날 얘가 9천만 원이 됐죠? 그러면 1억 2천이 9천이 되면은 토지가 자, 3천만 원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만들어 놨던 재평가 잉여금이 없어져야죠. 자, 재평가 잉여금은 2천만 원이 없어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뭐가 돼요? 재평가 손실로 가되 자,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IS의 단기 비용으로 가라 이 소리죠. 자, 요거는 기타 포괄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익이 먼저 생겼다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리하시라. 자, 니은번 최초에 평가할 때 평가감이 먼저 발생했대요. 평가감이 먼저 발생했다. 이 얘기죠. 평가감. 자, 최초로 평가 시 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감소한 경우 자, 이때는 당기손익 재평가 손실로 해라 이 소리죠. 재평가 손실. 그랬다가 최초 평가 시 평가감 이후에 자, 재평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전기에 인식한 재평가 손실만큼 당기 손익을 인식한다. 자,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작년에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했으니까 그만큼은 IS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만 이제 기타 포괄로 간다. 이 소리죠. 자, 그리고 초과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돈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옆에 기출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토지를 10만 원에 취득하였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말 재평가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면 X2년도 단기 이익으로 적용할 금액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선 X1년 초에 자, 토지를 10만 원에 자, 이렇게 취득했어요. 그랬다가 X1년 말에 8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대변에 토지 2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재평가 손실 2만 원. 그래서 얘는 IS의 비용. 자, 이제 X2년도 말에 13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8만 원짜리가 13만 원이 되면 토지는 5만 원이 늘어나는데,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작년에 2만 원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해놨으니까 2만 원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하여 얘는 IS의 수익으로 가고, 나머지 3만 원 요것만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개정 과목은 재평가 이익으로 해도 되지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이 나왔을 때 요거는 수익으로 갈 때는 이익이라고 하고, 자본으로 갈 때는 기타 포괄로 갈 때는 잉여금으로 하는 게 편하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어요? X2년도에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 그랬으니까 요거죠. 요거 2만 원은 당기의 수익으로 가고, 자, 얘만 기타 포괄 자본 항목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걸 통해서 재평가의 개념만 먼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재평가 모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